결혼 생활 8년 동안 나는 남편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을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 하나가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그것은 신아라라는 이름의 여자가 바로 내 신혼 침대에서 내 남편과 함께 있는 영상이었다. 영상 끝에 그녀는 이렇게 적어보냈다. 이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울지도 않았고 단 한 글자의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영상을 남편의 대가족이 모여 있는 지금까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장으로 알고 있던 시댁 식구들의 카카오톡 단톡방에 전달했을 뿐이다. 5분 뒤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1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거짓말이 하룻밤 새에 탄로 나자 이성을 잃고 울부짖으며 전화를 걸어왔다. 8년은 누군가를 알아가기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시작해 가정을 꾸리기에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함께 넘겼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서로를 다독였으며 마침내 조금은 편안해진 삶을 서서히 다져가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남편 강태경을 온전히 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렇다고 믿었다. 그날 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거세진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를 차갑고 적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베란다 건조대에서 방금 걷어온 빨래를 개고 있었다. 벽시계는 밤 9시 30분을 가리켰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힐끗 보았다. 태경에게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 원래 그 사람이라면 짧게 한 줄이라도 늦는다는 연락을 남겼을 텐데 나는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길한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었다. 아마 회의 중일 거야. 차가 막히겠지. 야근이 생겼을지도 몰라.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최근 몇 달간 이런 찜찜한 기분이 부쩍 자주 들었다. 무언가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을 뿐이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 스스로 어떻게든 합리화했던 그런 변화들 말이다. 신혼 초의 태경이 어땠는지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는 늘 집으로 빨리 퇴근하고 싶어 안달이던 남자였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도 곧장 집으로 와 나와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발코니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기도 했고 소박한 영화를 보기도 했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상을 나누기도 했다. 우리의 삶은 화려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나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무엇보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좋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변해갔다. 아주 미세하게. 내가 거의 알아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태경은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일이 많다고 했다. 나는 믿었다. 그러더니 그는 전보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또 믿었다. 급기야 그는 어딜 가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챙겨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남편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사건건 남편의 흠을 잡으려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지키고 싶었다. 안타깝게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은 더 많아졌다. 한밤중에 자다 깨어보면 내 옆자리가 비어있던 적이 몇 번 있었다. 방 밖으로 나가보면 태경은 베란다에 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를 발견하면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업무 관련 통화라고 했다. 나는 내심 의심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여 넘겼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일요일이었다.
보통이라면 우리가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날. 나는 아침 일찍부터 태경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탕을 끓이고 있었다. 그와 함께 있고 싶어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한 터였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그가 갑자기 나가봐야 한다고 했다. 거래처와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했다.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다녀오라고 배웅했다. 오후가 되어서 늦게 나는 우연히 옛 친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연남동의 하나탄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태경과 너무나도 닮은 남자가 찍혀 있었다. 그는 거래처 직원이 아닌 어떤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내가 잘못 본 거라고,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우연일 거라고 나 자신을 세뇌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고 치부했다. 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핑계를 찾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시계는 10시 1분을 가리켰다. 다시 스마트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메시지도 연락도 없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주방으로 걸어가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탕을 데웠다. 태경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오후 내내 정성껏 끓인 국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집에서 밥을 먹는 일조차 드물었다. 어쩌다 내가 신이 나서 요리를 해두면 그는 집에 돌아와 이미 밖에서 먹고 왔다고 무심히 말하곤 했다. 화를 내진 않았지만 나 자신마저 속일 수는 없었다. 마음이 아팠다. 단순히 그가 음식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쏟은 정성과 애정이 더 이상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서였다. 약 30분 뒤 밖에서 주차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마침내 태경이 돌아왔다. 하지만 무언가가 다시 내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다. 그는 들어오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다. 낯설고 반가워서가 아니라 그저 의무감에 지어 보이는 듯한 가짜 미소였다. 오늘 너무 피곤하네. 그가 구두를 벗으며 말했다. 저녁은 있어? 데워줄게.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처럼 안아주지도 이마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도 않았다.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던 그 작은 다정함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숨이 막힐 듯 어색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는 단답으로 일관했다. 일에 대해 물으면 짧게 대꾸할 뿐이었고 주말 계획에 대해 물을 땐 아예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조차 떼지 않았다. 결혼 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낯선 사람과 밥을 먹고 있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뒤 태경은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홀로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내가 아내로서 부족한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늦게 안방으로 들어갔다. 태경은 이미 잠들어 있었거나 적어도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그의 스마트폰이 베개 옆에 놓여 있었다. 알림이 울리며 잠시 화면이 밝아졌다. 반사적으로 눈길이 갔다. 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읽기도 전에 화면은 다시 꺼져버렸다. 나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쉴 새 없이 굴러갔다. 의심을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화가 나서 우는 게 아니었다. 무서웠다.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사람을 잃게 될까봐. 내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언젠가 내가 결코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직면해야만 할까봐.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버티는 쪽을 택했다. 여전히 믿고 싶었다. 남편의 좋은 점만 보려 노력하는 아내가 되기로 했다. 그를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 모든 것이 그저 오해이길 간절히 바랐으니까. 안타깝게도 그 알량한 희망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스팸이나 잘못 보낸 문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내 등 뒤에서 남몰래 자라나고 있던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밤중에 날아온 그 짧은 메시지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사실도 몰랐다. 훗날 시댁 식구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그 메시지, 겹겹이 숨겨져 있던 추악한 거짓말을 폭로할 그 메시지, 그리고 신하라라는 여자와 나를 대면하게 만들 그 메시지, 모든 것을 차지했다고 착각했던 그 여자. 하지만 사실 그녀 자신의 파멸도 바로 그날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첫 메시지를 받은 지 3일이 지났지만 겉보기에 내 삶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출근해서 직장 동료들에게 웃어 보였고 퇴근 후엔 밥을 지었으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경을 맞이했다. 하지만 마음속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기이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코 떨쳐낼 수 없는 불길한 징조. 마치 골목 모퉁이에서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든 내 인생을 뒤엎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안방에 있었다. 태경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시계는 밤 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이따금 창밖 도로를 지나가는 차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징 하고 울렸다. 그리고 또 한 번 화면을 힐끗 보았다. 같은 번호였다. 며칠 전 내용 없이 짧은 문자만 보냈던 그 모르는 번호.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메시지와 함께 동영상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것도 열어보지 않았는데도 가슴 속에 극심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메시지를 열었다. 동영상 파일 아래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듯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동영상을 재생했다. 로딩되는데 걸린 몇 초. 그리고 이어진 몇 초 만에 내 온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곳은 내 안방이었다. 방구석에 놓인 하얀색 화장대가 보였다. 침대 머리맡에 걸린 작은 그림도 보였다. 작년 결혼기념일에 새로 산 회색 침구 세트도 보였다. 내 방, 내 집이니까 모든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는 내 남편 태경이 다른 여자와 함께 뒹굴고 있었다. 몸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마치 1초 만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사라진 것 같았다. 내 눈은 화면에 못 박힌 채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저 착각이기를, 태경이 아니기를, 그저 그와 아주 닮은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볼수록 눈앞의 현실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건 틀림없는 내 남편 강태경이었다. 8년 동안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자. 누구 앞에서도 내가 편을 들어주었던 남자. 나와 함께 늙어갈 것이라 믿었던 남자.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여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녀의 표정, 그 시선, 얼굴에 번진 승리감의 찬 미소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이 영상을 고의로 찍었다는 것을, 나를 보라고 찍었다는 것을. 영상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하지만 1초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천천히 도려내는 듯했다. 나는 영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생을 멈췄다. 손에 힘이 빠져 스마트폰을 쥐고 있을 수조차 없었다. 눈물이 툭 떨어졌다.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 순식간에 나는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고 있었다. 얼굴을 감싸쥐고 방금 본 것을 소화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완벽한 공백이었다. 몇 분 동안 나는 침대 끝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이 나를 기만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침대 위에 슬픔, 분노, 실망, 수치심, 모든 감정이 한데 뒤엉켰다.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 결혼 생활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태경이 결코 넘지 않을 선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틀렸다. 철저하게 틀렸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나는 눈물을 훔치고 메시지를 읽었다. 놀랐죠? 저 알아요. 전 비밀로 숨겨지는 게 싫거든요. 심장이 다시 거칠게 뛰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신아라였다. 다음 메시지가 연달아 왔다. 그 사람 나를 선택한 지 꽤 됐어요. 당신한테는 그냥 불쌍해서 남은 척 하는 거예요.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맹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다. 화가 난 뒤에 찾아온 것은 뜻밖에도 소름 끼칠 정도의 차분함이었다. 나 자신조차 놀랄 만큼의 평온.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소리를 지르기엔 너무 지쳐 있었던 것일지도, 아니면 그토록 부정하려 애썼던 현실을 내 마음이 마침내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아라가 보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승리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게 뻔했다. 내가 분노하고 울고 매달리거나 어쩌면 태경이 돌아오길 애원하는 꼴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메시지를 곱씹어 볼수록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라는 사랑해서 그 영상을 보낸 게 아니었다. 과시하고 싶어서, 나를 짓밟아 모욕감을 주고 싶어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깨닫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진짜 승자는 남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침대 위에 스마트폰을 던져두고 화장실로 향했다.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고 거울 속의 나를 응시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나는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었고 숨을 쉬고 있었고 살아 있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오늘 밤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라를 위해서도, 태경을 위해서도,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방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다시 한번 영상을 틀었다. 이번에는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냉정하게 파악하려는 제3자의 시선으로 화면을 주시했다. 그리고 눈물을 완전히 거두게 만든 한 가지 디테일을 발견했다. 영상 속 어느 한 지점, 태경의 얼굴과 아라의 얼굴,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명확히 찍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카메라가 흔들리는 찰나아라의 스마트폰 화면이 잠시 노출되었는데, 거기에 카카오톡 대화방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도 낯익은 단톡방 이름. 나는 화면을 확대해 내가 본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입꼬리가 차갑게 굳어졌다. 영상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라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방금 깨달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아마 꿈에도 모르고 있을 그 실수,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단번에 박살내버릴 완벽한 무기였다. 그날 밤 나는 단 하나의 답장도 하지 않았다. 태경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아라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무런 소란도 피우지 않았다. 그저 그 영상을 저장한 뒤 가만히 기다렸다. 수시간 동안 고통에 허덕인 끝에 비로소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때로는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복수라는 것을.
어두워진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나는 내일 아침 손가락 터치 한 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엎어버릴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 인생, 태경의 인생, 아라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등 뒤에서 벌어진 끔찍한 배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시댁 식구들 전체의 인생까지도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울어서가 아니었다. 눈물은 이미 몇 시간 전에 말라버렸다.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한 것은 불과 몇 분 만에 내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현실 그 자체였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웠다. 지금껏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여겼던 이 방. 나와 태경이 미래의 꿈을 그렸던 곳.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다짐했던 곳. 하지만 이제 방의 모든 구석구석이 끔찍하게 낯설었다. 더 이상 추억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배신이 보였다. 거짓이 보였다. 나와 살 부대끼며 살면서 내 등 뒤에선 다른 삶을 살고 있던 한 남자의 가증스러운 얼굴만이 아른거렸다. 새벽 1시쯤 태경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다. 태경의 발소리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늘 그렇듯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불과 몇 시간 전 내가 그의 모든 가면에 금을 가게 한 영상을 보았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가 방에 들어서자 그가 평소에 쓰지 않던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질적인 냄새, 내 가슴을 다시 답답하게 옥죄어오는 그 냄새. 하지만 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났다. 잠시 후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전날 밤만 해도 내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했지만 오늘 밤은 이미 모든 해답을 손에 쥐고 있었다. 남은 건 오직 결단뿐이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아침이 밝았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다. 계란 프라이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식탁을 세팅했다. 모든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평화로웠다. 태경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식탁에 앉았다. 오늘 엄청 일찍 일어났네. 그가 말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게 내 대답의 전부였다. 처음으로 나는 그의 얼굴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관찰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죄책감이나 후회의 기색을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것은 완전한 평온함이었다. 자신의 비밀이 아직 철저히 감춰져 있다고 믿는 자만의 여유. 나는 내 눈빛에서 환멸과 경멸이 고스란히 드러날까봐 일부러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왜 아무 말이 없어? 그가 물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의 질문도 관심도 내 기분을 살피려는 노력도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로 그 무심함이 우리 부부 사이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었다. 태경이 출근한 뒤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았다. 탁자 위에는 내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그 영상은 여전히 사진첩 안에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아라와의 대화방을 다시 열었다. 새로운 메시지들이 몇 개 더 와 있었다. 왜 대답이 없어요? 화 안 나요? 벌써 포기한 거예요? 나는 무표정하게 메시지를 읽어내렸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나는 아라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 반응을 갈구하고 있었다. 내가 무너지는 꼴을 보며 쾌감을 느끼고 싶어 했다. 나는 결코 그녀에게 그런 만족감을 안겨줄 생각이 없었다. 눈물이 맺히려 했지만 단호히 닦아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틀었다. 이번에는 방의 모든 세부 사항, 사각지대, 대화 내용, 움직임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분석했다.
그러다 어젯밤 자칫 놓칠 뻔했던 한 장면에 다시 시선이 멈췄다. 카메라가 움직이는 찰나 아라의 스마트폰 화면이 단 몇 초간 보였지만 아주 선명했다. 화면에 띄워져 있던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는 대가족 톡방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엔 너무 극단적인가 싶어 망설였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만이 유일하게 완벽한 해답이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마침내 완벽한 출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만약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시댁 식구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었다.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어줄까? 내가 과장하거나 꾸며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반박할 수도, 교묘히 왜곡할 수도, 그 어떤 핑계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빼박 증거. 나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시댁 대가족 톡방의 프로필 사진을 응시했다. 그 방에는 수많은 사람이 속해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도련님, 명의고모, 사촌들, 조카들까지. 태경을 세상 둘도 없는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자 훌륭한 아들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는 숨을 아주 깊고 길게 들이마신 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았다. 아니, 서두르면 안 된다.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오후 내내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집안을 서성이고 옷장을 정리하고 주방을 닦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끊임없이 한 곳으로 회귀했다. 그 영상, 시댁 단톡방, 그리고 이 지독한 거짓말의 늦은 오후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아라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사진도 함께였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태경과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 사진.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자신들의 외도로 인해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사진 아래에 아라는 이렇게 적었다. 그 사람 지금 나랑 같이 있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몇 초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딸깍 하고 스위치를 바꿨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극도의 역겨움이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노골적인 모욕에 대한 구역질. 뻔뻔하게 자행되는 거짓말에 대한 혐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면서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거라 오만하게 믿는 두 인간에 대한 환멸.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았다. 눈을 감고 지난 8년간의 결혼 생활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려 보았다. 내가 했던 모든 희생, 내가 주었던 수많은 기회들.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그 영상을 열었다. 공유하기 버튼을 눌렀다. 연락처 목록이 화면에 떴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다. 시댁 식구, 대가족 단톡방을 선택했다. 손가락이 허공에 몇 초간 머물렀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인생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았다. 나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도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눈앞에 들이미는 것뿐이다. 오직 그것뿐. 깊게 숨을 들이켜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끝났다. 단 1초 작은 터치 한 번. 하지만 그 파장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거대할 터였다. 나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10초가 지났다. 20초, 1분. 그러자 알림이 하나둘 울리기 시작했다. 이내 수십 개로 늘어났다. 스마트폰은 미친 듯이 진동하며 멈출 줄을 몰랐다. 나는 즉시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쉴 새 없이 화면이 번쩍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시댁 식구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태경과 아라의 추악한 실체를 깨닫고 경악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3분, 4분, 5분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화면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떴다. 태경의 전화였다. 나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내가 채 입을 떼기도 전에 태경의 다급한, 덜덜 떨리는 울먹이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다. 희진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희진아, 제발 말 좀 해봐.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 영상. 그거 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린 건데?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생생한 공포를 느꼈다.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던 두려움, 비밀이 폭로된 자의 공포, 가면이 벗겨진 자의 두려움, 자신의 진짜 추악한 밑바닥을 온 가족이 보게 되었다는 끔찍한 절망. 희진아, 제발 지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발 당장 지워줘.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아픔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는 딱 한 문장만 내뱉었다. 영상을 받은 이후 내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내가 보낸 거 거짓말 아니잖아, 태경아.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리다 이내 정적이 흘렀다. 수년간 늘 양보하고 참아왔던 아내로서의 삶을 끝내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오늘이 내 삶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그들의 지독한 거짓말이 무너져 내린 첫날이라는 것을. 통화가 끊어진 후 나는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었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터져버렸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일어난 일을 지울 수 있는 버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경이 더 이상 거짓말 뒤에 숨을 곳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스마트폰이 다시 징징 울려댔다. 태경이 아니었다. 시댁 단톡방이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채팅방을 열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명의 고모였다. 어머나 세상에, 맙소사. 이어 메시지들이 빗발쳤다. 저거 태경이 아니니? 미쳤다 정말. 저 방 누구 방이야? 쟤네 집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점점 더 많은 식구들이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 극대노하는 반응, 충격에 빠진 반응이 뒤섞였다. 하지만 태경을 감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영상은 너무나도 적나라했고 현실적이었다. 변명의 여지조차,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었다. 태경의 얼굴, 아라의 얼굴, 심지어 그 장소마저 너무나 빼박이었다. 나는 그 어떤 댓글도 달지 않고 모든 메시지를 눈으로만 읽었다. 그날 나는 굳이 무언가를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진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 몇 분 뒤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떴다. 시어머니의 전화였다.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주부 받을 눌렀다. 희진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단번에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미야, 저거 진짜니.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엔 너무나 뼈아픈 질문. 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마음도 덩달아 찢어지는 듯했다. 결혼 생활 동안 이런저런 고부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머님은 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 그녀는 종종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속 깊고 참을성 많은 며느리라고 칭찬하시곤 했다. 그런 어머님이 금쪽 같은 자기 아들이 자기 손으로 가정을 파탄내는 꼴을 목격해야만 했던 것이다. 태경이가 대체 왜 저런 짓을, 미친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 역시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어떻게 사람이 수년간 동고동락한 아내를 저토록 쉽게 배신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희진아, 애미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꽉 막혀왔다. 내가 자식을 저 따위로 가르친 게 아닌데 내가 다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구나. 나는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다.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태경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절망과 수치심이 온전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 통화는 숨기기 힘든 통곡으로 끝이 났다. 영상이 퍼진 이후 처음으로 나는 깨달았다. 외도와 배신은 단지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아무 잘못 없는 가족들까지 갈갈이 찢어놓는다. 부모를 무너뜨리고 형제자매를 절망하게 하며 믿음을 주었던 모든 이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짓이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통제불능으로 치달았다. 가족 단톡방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몇몇 식구들은 태경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 쌍욕을 퍼붓는 사람, 내 안부를 묻는 사람이 뒤엉켰다. 나는 말을 아꼈다. 그저 괜찮다고만 답했다. 내 인생이 지금 밑바닥부터 박살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오후 4시쯤 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고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라의 전화였다. 나는 잠시 화면을 노려보다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연결되자마자 그녀의 날 선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너 일부러 그랬지?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너나 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단톡방에 올린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 문자를 보냈을 때의 그 건방지고 승리감에 도취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들리는 건 오직 당혹감 그리고 짙은 공포였다. 난 그저 네가 나한테 보낸 걸 똑같이 보냈을 뿐인데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건 너랑 태경 오빠 그리고 나 사이의 일이지.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헛웃음을 쳤다. 우리 사이의 일이라고? 내 집에서, 내 안방에서, 내 침대에서 뒹구는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낸 주제에 이제 와서 사적인 일 운운한다고? 난 내 가족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냈어. 아라씨. 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넌 내 발로 내 무덤을 파서 나한테 가져다 바친 거야. 아라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수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그녀는 아까보다 한풀 꺾인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실소가 터질 뻔했다. 나는 수개월, 어쩌면 1년 넘게 끔찍한 기만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내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이 이제 와서 나더러 넌 아무것도 모른다고 짓거리고 있었다. 내가 알아야 할 건 이미 충분히 다 알았어. 나는 미련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쓰레기 같은 합리화도 이 더러운 짓거리를 정당화하려는 그 어떤 헛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의 신뢰를 짓밟는 데는 그 어떤 그럴싸한 이유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 저녁이 되자 태경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시댁 식구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했다. 낮에 아버님이 태경을 본가로 호출했고 집안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다고 했다. 나중에 전화를 걸어온 사촌 시동생 기웅이의 말에 따르면 강씨 집안 역사상 그토록 끔찍한 난리는 처음이었다고 했다. 형수님, 큰아빠 진짜 노발대발하셨어요. 기웅이가 말했다. 저 큰아빠 그렇게 화내시는 거 털나고 처음 봤잖아요. 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태경이 형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큰엄마는 옆에서 계속 우시고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다. 태경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한 시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졌을 것을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훌륭하게 키웠다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집안의 수치로 전락하는 꼴을 두 눈으로 보셔야 했으니 밤이 깊어졌다. 나는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집은 평소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하지만 이 모든 폭풍우가 몰아친 후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내 안에서 서서히 어떤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행복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다. 더 이상 이 끔찍한 비밀의 무게를 나 홀로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다 괜찮은 척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마침내 골마 터진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는 안도감.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더 도착했다. 조심스레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아라의 직장 동료였다. 짧은 글이었지만 파급력은 컸다. 베이지님, 남의 가정사에 참견할 생각은 없지만 이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나는 침을 삼키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두 사람 만난 지 꽤 오래됐어요. 회사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요.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훨씬 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태경과 아라가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나를 기만해 왔는지, 내가 받은 영상은 그저 수많은 만행 중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 등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더 남아 있었다. 지금껏 내 곁에서 숨쉬고 밥 먹던 그 남자가 내가 사랑했던 태경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타격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만난 지 꽤 오래됐어요.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요. 스마트폰을 잡고 있던 손이 스르르 무릎 위로 떨어졌다. 거실 창밖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밤하늘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웠고 앞동 아파트 불빛들만 띄엄띄엄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이토록 멀쩡하게 돌아가는데 내 삶만 박살나 있었다. 나는 그들의 불륜이 기껏해야 몇 주 길어야 두세 달 된 것이라 짐작했었다. 하지만 회사 사람 다수가 알 정도라면 그건 결코 몰래 숨어서 한 불장난 수준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 기간 뻔뻔하게 이어져 왔다는 뜻이다. 오직 나 혼자만 바보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기다리며 밥을 차리고 옷을 다려주었다는 뜻이다. 그 사실이 마치 뺨을 세게 후려치는 것처럼 뼈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내가 제법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자부하며 살아왔다. 남편과 그 긴 시간을 함께 보냈고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내 눈을 완벽하게 속이며 등 뒤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인가. 폰이 다시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이것 말고도 아셔야 할 게 더 있어요. 심장 박동이 다시 빨라졌다. 숨을 죽이고 읽어내려갔다. 강태경 팀장님, 아라씨 데리러 회사 앞에도 자주 왔어요. 남들 눈도 별로 신경 안 썼고요. 심지어 두 사람 지방 출장 핑계대고 같이 놀러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눈을 질끈 감았다. 지방 출장.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지난 1년간 태경이 내뱉었던 수많은 핑계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방 현장 점검, 임원 워크숍, 거래처 접대, 주말 비상근무, 그 수많은 거짓말들, 그리고 나는 그 뻔한 거짓말들을 찰떡같이 믿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믿음을 도구 삼아 나를 철저히 농락하고 있을 거라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충격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눈앞에 뻔히 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믿기로 선택했던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한 뼈저린 실망과 자책의 눈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시어머니였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낮보다 훨씬 지쳐 있었다. 희진아, 네 어머님, 아까 태경이가 본가에 왔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애비가 아주 불호령을 내렸어. 충분히 짐작이 갔다. 아버님은 평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고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는 조용하고 엄격한 분이었다. 그런 분이 불호령을 내리셨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하다는 뜻이었다. 애비가 다그쳐 물었다. 대체 언제부터 그딴 짓거리 하고 다녔냐고. 어머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태경이 대답 듣고 우리 식구 다 기절하는 줄 알았다. 숨이 턱 막혔다. 뭐라고 하던가요? 거의 1년이 다 돼간단다. 나는 내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1년. 한 달도 두 달도 아닌 무려 1년. 몇 초간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난 1년간 내 삶의 궤적을 미친 듯이 되감아 보았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시댁 식구들과 다녀온 여름 휴가, 다정했던 주말 외식, SNS에 올렸던 행복해 보이던 커플 사진들, 그 모든 기억들이 순식간에 역겨운 가짜로 돌변했다. 그 환하게 웃고 있던 사진들 뒤에서 태경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을 섞으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애비는 충격받아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고 나도 그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얘야, 어머님의 한탄이 이어졌다. 나는 눈물을 훔쳤다. 고통의 깊이는 끝이 없었다. 하지만 가장 나를 미치게 하는 건 기간이 아니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변함없이 태경을 챙기고 응원하고 그를 굳게 믿어주었는데 그는 내 진심을 매일같이 철저한 기만으로 짓밟았다는 그 참담한 사실이었다. 통화를 마친 후 넋을 놓고 있는데 다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이번엔 사촌 시동생 기웅이었다. 형수님, 방금 엄청난 거 하나 더 알아냈어요. 나는 다음 메시지를 숨죽여 기다렸다. 큰아빠가 화나서 형 폰 뺏어가지고 토스랑 뱅킹 앱 싹 다 뒤지셨거든요. 미간이 확 좁혀졌다. 계좌네요? 이어진 메시지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 여자, 신아라라는 여자 계좌로 돈이 엄청 빠져나갔어요. 나는 용수철 불길한 직감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즉시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은행 앱에 접속했다. 결혼 초부터 우리는 굵직한 생활비와 저축을 공동 계좌로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눈에 띄는 게 없었다. 하지만 과거로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아귀가 맞지 않는 수상한 출금 내역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큰 금액의 뭉칫돈 이체, 모임 회비나 경조사, 같이 두루뭉술하게 적힌 출금 메모, 내게 한 번도 설명한 적 없는 거액의 지출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는 내역들을 맞춰보며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다. 거의 매달 상당한 금액이 규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기웅이가 알려준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해 본 결과 그 모든 돈의 종착지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신아라.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다. 이건 이제 단순한 바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거짓말의 수준을 넘어섰다. 내 가족, 우리의 미래를 걸고 벌인 파렴치한 금융 배신이었다. 업무상 필요해서 쓴 줄 알았던 돈, 재테크와 투자를 위해 묶어둔 줄 알았던 돈, 나중에 시부모님 모시고 유럽 가족여행 가자며 아등바등 모았던 그 피 같은 돈이 상간녀의 가방과 옷과 호캉스 비용으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1분 1초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밤새 계좌 내역과 카드 명세서를 모조리 인쇄에 펼쳐놓고 샅샅이 대조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참담함은 극에 달했다. 고급 호텔 결제 내역, 명품 브랜드 결제 내역, 수십 번에 걸친 토스 이체 기록, 내게는 회사 비품 샀다며 얼버무렸던 그 모든 지출들. 마치 산산조각 났던 퍼즐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소름 끼치는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그려내는 것 같았다. 그들이 그토록 기를 쓰고 감추려 했던 추악한 그림을 밤 11시쯤 태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안 받을까 하다가 결국 수락을 눌렀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희진아.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었다.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던 예전의 남편. 강태경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다 설명할게. 나는 픽하고 헛웃음을 흘렸다. 웃겨서가 아니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아이러니해서였다. 설명한다고?
1년 내내 입에 침 발린 소리로 거짓말해 놓고 이제 와서 뭘 설명하겠다는 건데? 그 더러운 동영상? 아니면 네가 그 여자한테 갖다 바친 수천만 원에 대해서? 대체 뭘 설명할 건데?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태경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돌았었나 봐. 나는 시선을 바닥에 떨궜다. 돌았었나 봐. 얼마나 가볍고 무책임한 변명인가. 지 인생 하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놓고선 고작한다는 소리가 저거라니. 대체 왜 그런 거야, 태경아?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이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질문을 마침내 던졌다. 도대체 왜?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뗀 그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나도 언제부터 통제가 안 되게 선을 넘은 건지 모르겠어. 그 대답은 내 마음을 조금도 위로하지 못했다. 분노를 가라앉히도 깊게 팬 상처를 아물게 하지도 못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는 대답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산산조각난 신뢰를 복구할 수 있는 변명도 1년치의 기만을 지워버릴 수 있는 사과도 존재할 수 없었다. 통화가 끝난 후 나는 어둠이 깔린 집안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이 공간도 낯설고 내 삶 전체가 이방인의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는 아주 중요하고도 뼈아픈 진실 하나를 깨달았다. 가장 큰 문제는 아라라는 여자의 존재도 그 끔찍한 영상도 심지어 날아간 내 피 같은 돈도 아니었다. 가장 끔찍한 비극은 내가 내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이었다. 더 많은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수록 나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든 지켜내려 발버둥 쳤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이미 숨을 거뒀다는 사실을. 단지 나 혼자만 그 죽음을 인정할 용기가 없어서 시체를 끌어안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선잠에서 깨어난 아침.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라가 보낸 영상을 본 이후 처음으로 머릿속은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했다. 아마도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의 바닥을 봤기 때문일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고 희망을 품기엔 내 영혼이 너무 너덜너덜해졌기 때문일지도, 아니면 길을 쓰고 외면하려 했던 비참한 현실을 내 마음이 온전히 수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주방으로 걸어가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낸 뒤 식탁에 홀로 앉았다. 지난 수년간 우리의 수많은 대화와 웃음음, 그리고 소박한 미래의 계획들을 조용히 지켜봐 주었던 이 식탁. 그러나 오늘 아침 이 식탁을 채우고 있는 건 숨막히는 정적뿐이었다. 맞은편 빈 의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늘 태경이 앉던 자리였다. 하지만 영상이 폭로되고 시댁이 발칵 뒤집힌 그날 이후 태경은 본가로 쫓겨나 임시로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내가 나가라고 등 떠민 건 아니었다. 본인 스스로 나를 마주할 염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꼬리표처럼 평생 따라붙을 수치심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친 것이다. 차를 한 모금 천천히 삼키고 서랍에서 작은 가계부 노트를 꺼냈다. 우리 부부의 재무 계획을 꼼꼼히 적어두던 노트였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한 목표 금액, 유럽 가족 여행 예산, 그리고 우리에게 곧 찾아오길 간절히 바랐던 미래의 아이를 위한 교육비 통장 계획까지. 모든 것이 예쁜 글씨로 희망에 부풀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기록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전생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번엔 결코 흘리지 않았다. 나는 무언가를 명확히 깨달았다. 나는 이미 이 결혼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을 위해 너무 오랜 시간 눈물을 낭비했다. 정작 나 자신을 지키고 보듬어주는 일은 까맣게 잊은 채로.
점심때쯤 나의 대학 시절부터 절친인 나경이가 집으로 달려왔다. 나경이는 내가 굳이 입을 떼기도 전에 내 표정만 보고도 내 속을 훤히 꿰뚫어보는 친구였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녀석은 다짜고짜 나를 꽉 끌어안았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수분 동안 나경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오열했다. 태경이 돌아오길 바라서가 아니었다. 그동안 혼자 꾹꾹 눌러 참아왔던 억울함과 중압감을 마침내 안전하게 쏟아냈기 때문이다. 많이 힘들지? 나경이가 등을 토닥이며 낮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힘들었다. 이미 망가져버린 상대방은 진작에 손을 놓아버린 관계에 끈을 놔 혼자 악착같이 부여잡고 있던 시간들. 강한 척 연기하는 것도 지쳤고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건지 자책하는 것도 지쳤다. 다른 인간이 저지른 쓰레기 같은 짓을 포장해줄 변명거리를 찾는 것도 신물이 났다. 나경이가 내 양손을 꽉 잡았다. 희진아, 내가 지금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알아? 나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친구를 쳐다보았다. 너 여전히 내 탓하고 있잖아. 속으로 네가 부족해서 그랬을 거라고, 네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자책하고 있잖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전곡을 찔렸기 때문이다. 나는 은연중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검열하고 있었다. 내가 덜 예뻐서, 내가 덜 챙겨줘서, 내가 잠자리를 소홀히 해서, 내가 완벽한 아내가 아니라서 남편이 밖으로 돈 걸까? 하지만 내면 깊은 곳의 이성은 알고 있었다. 외도는 온전히 태경의 선택이었다. 내 결핍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격적 결함 때문이었다. 넌 이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야. 나경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칠 의지조차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뜯어 고치느라 내 황금 같은 인생을 낭비할 의무도 없어. 나경이가 돌아간 뒤에도 그 말은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실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켰다. 손가락이 잠시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다. 머리로는 뭘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아직 가슴이 그 행동을 밀어붙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영상, 1년간의 더러운 기만, 다른 여자에게 쏟아부은 내 피 같은 돈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속에서 용기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나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 상담. 첫 문장을 검색창에 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망설임 때문이 아니라 깊은 슬픔 때문이었다. 세상 그 누구도 이딴 결말을 맞이하려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약을 맺진 않는다. 나는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만들고 싶어 결혼한 거지 이혼 도장을 찍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고 배신당하기 위해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부패해 썩어 문드러진 것을 억지로 품고 있으면 내 영혼까지 썩어 들어갈 뿐이다. 며칠 뒤 나는 태경을 만났다. 우리는 추억이 서려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조용한 외곽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를 보았을 때 나는 하마터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훌쩍 늙어 있었고 눈은 시뻘겋게 퉁퉁 부어 있었으며 핏기 하나 없는 초췌한 몰골이었다. 자신이 저지른 오만한 선택이 어떤 끔찍한 대가를 불러오는지 뼛속 깊이 깨달은 자의 얼굴. 나는 그 얼굴을 처음으로 목도하고 있었다. 태경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카페의 백색 소음만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다. 그러다 그가 나를 올려다보더니 왈칵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그가 이렇게 무너져 우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희진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덜덜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너무 늦었다. 처절하게 늦은 타이밍이었다. 나 진짜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무덤을 파고 모든 걸 다 망쳤어. 알아.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를 직시했다.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내 눈앞에 앉아 있는 남자가 내 남편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낳은 참혹한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찌질하게 징징대는 한낱 가련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렇게 후회할 짓을 나는 낮고 차갑게 내뱉었다. 대체 왜 1년씩이나 한 건데? 그 질문에 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당연하다. 그 어떤 대답도 합당할 수 없으니까. 이미 박살난 것을 원래대로 붙일 수 있는 마법의 변명 따위는 없으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을 난도질해 놓은 신뢰를 되살릴 미안해라는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태경은 다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저 씁쓸하고 슬플 뿐이었다. 내가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한 남자가 이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타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날 우리가 헤어지기 직전 태경은 내 두 손을 간절히 부여잡고 마치 목숨을 구걸하듯 애원했다. 제발 나 버리지 마, 희진아. 나는 희미하게 아주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경아, 넌 이미 아주 오래전에 나를 잃었어.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내 말을 주워 담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였으니까 나는 그 영상을 본 날 그를 떠난 게 아니었다. 아라의 존재를 알았을 때 떠난 것도 그 더러운 계좌 내역을 봤을 때 떠난 것도 아니었다. 사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이미 버려진 사람이었다. 그가 내 눈을 보며 첫 거짓말을 뱉었을 때, 그가 다른 여자의 품을 선택했을 때, 내가 준 절대적인 믿음을 기만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의 말이다. 몇 주 뒤 이혼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댁 식구들 중 그 누구도 나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님은 짐을 싸서 집을 나오는 날 나를 찾아와 부둥켜 안고 오열하셨다. 당신 아들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대신 사죄하셨다. 나 역시 어머님을 안고 울었다. 어머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참극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 중 한 분이 바로 어머님이었다. 한편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태경과 아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댔고 서로를 원망하며 책임을 떠넘겼고 불신이 싹트고 있다고 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꼬시다거나 통쾌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들이 내게 남긴 흉터가 너무 커서 그깟 찌질한 치정극을 안주거리 삼아 위안을 얻기엔 내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내 삶을 다시 살고 싶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지키느라.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과거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다시 되찾고 싶을 뿐이었다. 최종 이혼 조정 기일 전날 밤, 나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눈가엔 여전히 슬픔의 잔해들이 묻어 있었고 보이지 않는 흉터들이 아로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내 안으로 다시 돌아와 있었다. 나의 자존감, 나의 용기, 그리고 나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굳건한 확신. 나는 거울 속에 나 자신을 향해 씩 웃어 보이며 조용히 속삭였다. 잘 버텼어, 베이진. 그리고 그 지옥 같았던 시간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도장이 마른 지 6개월이 지났다. 반년, 내 영혼에 각인된 상처를 완전히 지워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떠나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처음엔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거라 예상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어떤 밤은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과거의 잔상들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길을 걷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부를 볼 때면 여지없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듯 모든 것은 서서히 변해갔다. 아주 조금씩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나는 나 혼자만의 삶을 오롯이 즐기는 법을 배워갔다. 그동안 핑계를 대며 멀어졌던 대학 동기들과 다시 연락해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 가정에 충실하느라 미뤄뒀던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도 다시 시작했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억지 웃음이 아니라 배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진짜 웃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다. 지난 수년간 나는 다른 사람이 행복한지 확인하느라 내 에너지를 모조리 고갈시켰다. 착하고 내조 잘하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깨지기 쉬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몰랐다. 이제 그 족쇄를 끊어낸 지금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남편이 없어서 얻은 자유가 아니었다. 숨막히는 거짓말로부터의 자유, 밤마다 나를 옥죄던 불안감으로부터의 자유, 나를 갉아먹던 끔찍한 의심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내 가치를 짓밟는 인간으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이었다. 직장 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나는 일에 더 깊이 몰두했고 더 큰 책임감이 주어졌다. 내가 메인으로 맡았던 몇 개의 프로젝트가 연달아 대박을 터뜨렸다. 위선적인 가정의 껍데기를 지키려 과거에 수차례 고사했던 큰 규모의 팀 리더 자리. 회사 임원진은 그 자리를 내게 맡기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아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나를 개인 집무실로 호출했다. 처음엔 업무 관련 컴플레인인가 싶어 긴장했지만 완전한 착각이었다. 본부장님은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결제 서류철 하나를 내게 건넸다. 축하합니다, 베이진 책임님.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다음 달 1일부로 배 책임님을 운영기획팀 팀장으로 승진 발령하기로 임원진 회의에서 최종 결정 났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멍하니 서류만 내려다보았다. 운영기획팀장. 과거의 나라면 그저 먼발치에서 부러워만 하거나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자리. 수년간 피땀 흘려 일한 결과가 마침내 내게 보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집무실을 걸어 나오는데 콧등이 시큰해지며 시야가 뿌얘졌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벅차오르는 감격 때문이었다. 6개월 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어다니던 내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온 세상이 내 위로 무너져 내리던 그 끔찍한 밤. 희망이라곤 1g도 남아있지 않아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던 그 절망의 시간들. 하지만 보라. 나는 지금 두 발로 굳건히 서 있다. 살아 숨쉬고 강해졌으며 이렇게 찬란하게 앞으로 걸어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관계의 끝이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오히려 더 빛나는 삶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나는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날 늦은 오후 나경이에게 전화를 걸어 승진 소식을 전했다. 녀석은 자기 일처럼 방방 뛰며 소리를 질렀다. 나 역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완전히 치워버린 듯 아주 맑고 경쾌하게 소리내어 웃었다. 가식 없는 티 없이 맑은 진짜 웃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카타르시스였다. 하지만 그날 내가 들은 소식은 나의 승진뿐만이 아니었다. 저녁 무렵 시동생 기웅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내 편에서 시댁 상황을 넌지시 알려주던 고마운 사촌 동생이었다. 가벼운 안부를 묻던 기웅이가 조심스레 본론을 꺼냈다. 형수님, 저기 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큰 집 쪽이 지금 또 난리가 나서요. 단번에 태경의 이야기라는 걸 눈치챘다. 아, 태경이 형이랑 그 여자요. 둘이 결국 완전히 끝났대요. 놀랍지도 않았다. 사실 나는 둘의 결말을 진작부터 예견하고 있었다. 속임수와 기만.
그리고 남의 눈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 영원히 견고할 리 만무하니까. 무슨 일 있었대? 내가 차분히 물었다. 둘이 진짜 개처럼 싸웠대요. 그 여자가 형한테 허구한 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새끼라면서 쌍욕을 했다더라고요. 하마터면 폭소가 터질 뻔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코미디인가. 거짓말쟁이? 애초에 아라가 태경과 만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태경의 지독한 거짓말 덕분 아니었나? 누군가의 가정을 파탄내고 시작된 불륜 관계에서 서로에게 도덕성과 진실을 요구하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촌극이 있을까? 기웅이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모든 더러운 진실이 발가벗겨진 이후 태경의 삶은 단 한 번도 정상 궤도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파탄났고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 그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왔던 신뢰는 가루가 되어 흩어졌고 주변에 멀쩡했던 지인과 친구들도 하나둘 그를 손절했다.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형벌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뼈를 깎는 후회와 자기 혐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별다른 논평 없이 조용히 듣기만 했다. 솔직히 말해 그를 미워할 에너지조차 내겐 남아있지 않았다. 복수하고 싶다는 악의도 이미 증발해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그저 내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야근을 마치고 아파트 단지로 걸어 들어오는데 공동 현관문 근처에 어떤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내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그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챘다. 강태경이었다. 그는 반년 전보다 훨씬 더 참혹하게 망가져 있었다. 볼은 푹 패어 시체처럼 헬쑥했고 피부엔 핏기가 없었다. 과거의 그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의 눈빛은 어디 가고 잔뜩 주눅든 패배자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며 작은 쇼핑백 하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3발자국 남짓이었지만 마치 수억 광년의 세월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안녕.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나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불편한 정적이 흘렀다. 태경은 차마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몇 달 전 그 카페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의 어깨가 들썩이며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리 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가슴 속에 골마 터진 참회와 후회를 토해내는 듯한 짐승의 앓는 소리였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 꼭 다시 하고 싶어서. 그의 목소리가 지진 난 것처럼 떨렸다. 나는 침묵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너한테 감히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쓰레기인 거 아는데 그래도 진짜 미안해. 희진아. 그의 눈에서 뚝뚝 눈물이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저런 비참한 눈물을 보며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감정의 호수는 고요했다. 화도 나지 않았고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없이 씁쓸하고 서글펐다. 이 모든 비극이 애초에 일어날 필요조차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다면 잃지 않았을 그 수많은 소중한 것들이 저 바보 같은 인간의 손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 때문에 난 이미 다 용서했어, 태경아.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에 태경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잔뜩 충혈된 두 눈이 커다래졌다. 용서? 했다고? 나는 천천히 아주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그를 용서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평생 분노와 증오라는 독약을 품고 살아가며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이 곧 그 쓰레기통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태경 역시 내 말의 숨은 뜻을 정확히 파악한 듯 했다. 그의 얼굴에 스쳤던 일말의 희망의 빛이 순식간에 사그라들더니 이내 씁쓸하고 처연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알겠어. 그가 중얼거렸다. 뭘? 태경은 소매로 눈물을 벅벅 닦아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나만 바라봐주던 진짜 귀한 사람을 내가 가장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았다는 걸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우리가 나눌 대화는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은 끝났고 그는 철저히 과거의 망령일 뿐이다. 몇 분간의 짧고 건조한 대화 끝에 태경은 마침내 돌아섰다. 나는 그가 어둠 속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은 단 1%도 없었다. 이름을 불러 세우고 싶은 미련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의 챕터는 이미 완벽하게 엔딩을 맞이했으므로 나는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이 집은 이제 예전과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평수가 넓어져서도 고급 가구가 들어차서도 아니다. 더 이상 구역질 나는 거짓말이 둥지를 틀고 있지 않은 오롯이 나만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 베란다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붉게 타오르는 늦은 오후에 노을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하루의 마지막 태양빛이 아파트 단지를 따뜻하고 포근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폐부 깊숙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 모든 지옥 같은 풍파가 지나간 후 처음으로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완벽한 평화와 안식을 느꼈다. 왜냐하면 나는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극적인 형벌의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상실이라는 아주 조용하고 잔인한 형태로 찾아온다. 나를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단 한 사람의 상실. 억만금을 주고도 다시는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신뢰의 상실.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적 같은 인연의 상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언제나 시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린 후다. 반면 나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 인생에 맞지 않는 썩어빠진 오답 같은 인연 하나를 잘라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온전히 되찾았다.